제도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 지금 와서 돌아보는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참 슬펐던 과거라고 칭하지만 한국도 돌아보면 10년 동안 한 게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일본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홍콩도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과 홍콩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밀리고 반도체 수급이 사이클이 바뀔 때, 그리고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사이클이 어떤 것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앞으로 상승할 건지 아니면 혹은 주춤하거나 조정받을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감이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보험과 금융업종 그리고 통신업종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업종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점인데요. 경기 방어적이라는 성격이 결국에는 증시가 오르던 경기가 좋던 나쁘던 무조건 있어야 되는 업종들인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뭐 팔긴 하겠지만, 그리고 금융업종도 마찬가지고 통신업종은 경기가 안 좋다고 SK텔레콤을 해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방어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뒤에 순매수 상위 보여드리겠지만 물론 무조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판 자금을, 2차전지를 판 자금을 바로 국내로 미국 자국으로 송금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업종을 사면서 쇼핑하듯이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데, 이럴 때는 보통 좀 하락세가 짙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막판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으로 끝나면서 일단 장중에 1% 가까이 빠졌었는데 0.3% 정도로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로 또 했고요. 환율은 1340원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주에는 특별한 우리나라 지표는 없고, 이제 경제 지표, 미국의 PCE 지수, 그리고 미국의 GDP 실적치, 속보치가 나오게 됩니다. 속보치에 대해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4.9%까지 서프라이즈를 냈었거든요. 근데 속보치는 이제 2% 가까이 나오겠다, 4분기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거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2012년이거든요. 2012년. 여기가 오늘이고요. 그러면은 8,000포인트에서 36,0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하락의 원인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가 16,000까지 시장을 끌어올릴 때 대단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밀리고 다시 사이클을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기시다가 집권하면서 기시다 매직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증시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기시다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결국엔 임금 인상이거든요. 임금 인상. 일본이 거의 3, 4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는 엄청 고착화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됐던 것이 결국에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가 다른 나라들은 다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 오죽하면은 제로 금리를 16년부터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시다 매직으로서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필수적으로 단행하라. 그리고 기업들의 선순환, 그리고 임금이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거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은 예금 금리가 0.1이니까, 마이너스 0.1이니까 예금을 안 하고 주식시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했던 것이 바로 수수료 무료, 그리고 세금 무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는 다 싸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들, 특히나 일본의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장롱에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 방바닥에다가 숨겨놓고 장롱에다가 가둬놓고 이러니까 그 자금들을 끌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2025년까지 화폐 개혁,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면서 화폐 개혁을 통해 이 어둠에 있던 자금까지 다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일본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온 이 자금들이 또 물가를 올리게 되고 결국에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집권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결국에는 임금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놓고 보면 결국 4배 가까운 증시 상승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워렌 버핏도 한국보다는 일본이다라고 했듯이 결국 일본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여기 12년부터 보면은 이게 뭔가 싶습니다. 2000부터 2400이거든요. 2000부터 2400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고 많은 성장을 일궈낸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물론 시가총액을 보면 이렇게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여기라는 거죠.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도 한국 시장의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기업들이 잘 나가고 시가총액이 늘고 이윤이 늘고 당기순이익이 늘었는데 지수는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처럼 혹은 일본은 지금 조금 이제 열애라고 두고 미국처럼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따라 올라와서 미국은 거의 요 정도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잘 고르고 기업의 어떤 투자 가치나 투자 목적이나 어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만 잘 맞추면 내 자산은 불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수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오를만 하면 쪼개버리고 오를만 하면 분할 상장,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해버리고 뭐 다 대주주가 거의 배당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런 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봐서는 일본하고 겹치지 않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본하고 겹치지 않는 기술력과 고부가 가치가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일단 핵심이긴 합니다. 일본의 상대적인 우위 업종이 뭔가 봤더니 전통적으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강하죠. 세계적인 수출 성과,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수출 성과를 보유하고 있고 운송 기계 부문의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는 HBM이나 SSD 파운드리 이하는 상대적인 한국이 우위에 있지만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일본이 앞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빅데이터 한창 우리 2010년도 초반에 빅데이터 유행했었잖아요. 그리고 3D 프린터 입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 인쇄하고 이런 거 지금 흐름은 좀 바뀌긴 했죠. 그래서 이쪽에 한국이 좀 강하다. 일본이 강한 거는 시니어 산업이죠. 국가 그 연령층이 고령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잘 그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니어 인터넷 보급률이 70% 이상이니까 여기서 보면 시니어 쪽에서는 일본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참여도가 낮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뭐 시끄럽잖아요. 기업들한테 그렇게 뭐 공격도 하고 뭐 풀었다가 쪼았다가 뭐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뭐 풀기도 하고 또 총수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 대한 참여도가 너무 높은데 일본은 그런 국가적인 참여도가 낮다라는 부분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자, 한국은 ICT, 반도체, 2차전지, 고부가가치 산업이 역시나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명공학 분야의 바이오, 제약 분야는 한국은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참여도가 매우 높고 국가주도의 산업이 다수다 보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로 보면은 한국은 현재로서는 GDP로 보면 명목 GDP로 보면 일본은 78%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 1995년 뭐 이럴 때 보면은 일본은 20%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증가세, 우리나라 명목 GDP로 보면 증가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산업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겹치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산업이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유도가 보장이 되고 앞선 실적이 뒷받침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화장품 쪽 한국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뒤에 말씀드리고 증시 마감 리뷰를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금융 올랐죠. 통신업 올랐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 운수장비, 화학의약품 좀 오른 게 또 약간 의외입니다. 그리고 증권, 보험업 조금 밀렸지만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샀고 이런 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많은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도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개인만 샀죠. 개인만. 시장이 좀 꺾이는 거는 어제 이거 시그널을 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 팔고 화장품이랑 그 OTT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OTT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조금 이제 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투자의 방향성이 정해지긴 해야 돼요. 빨리 알아챈 사람들은 이제 한국장의 난이도를 빨리 알아챈 사람들은 미국으로 갔죠. 근데 한국 증시에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장기가 결국에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제주 반도체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결국 그 이유가 결국엔 소형 반도체, 웨어러블 시장에서 작고 섬세하고 더 정확한 반도체는 결국에는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이런 조그만 소형 웨어러블 반도체 기반 IT 업종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성장성이 24년 내내 기대가 되는 거죠. 실력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나 중기는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포트를 짜고 조정하고 최소한 한국 그 예금 금리보다는 두세 배 이상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맞춰가는 게 단기 중기의 포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3대 7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건 상황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개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게 결국에는 개인은 삼성전자, SDI,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에스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샀고요. 개인만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 빠졌어요 오늘.
기관이 매수 상위에 있는 거는 보시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인버스도 샀네요. 에버리지도 샀고, KB금융이 있고, 우리금융지주 있고, 금융업이 주로 상위에 올라왔고,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는 팔았다. 외인 매수 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바 80만 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80만 원을 찍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있고요. 에코프로 있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있습니다. KB금융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시장이 단기간에 막 꺾여가지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30일까지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약세 혹은 약보합세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여집니다. SDI 또 팔렸네요. 제주반도체를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1900년도에 2000년도에는 PC와 인터넷 혁신으로 인해서 시장을 이렇게 끌고 왔던 부분,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죽어가던 국가를 살렸던 게 결국은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이 잃어버린 10년이 될 뻔했던 거를 결국에는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팹리스 공장은 없지만 설계 쪽에 엄청나게 혜택이 많다라는 거죠. 휴대폰이나 이어폰 등에 들어가는 작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이어폰은 특히나 갤럭시 링, 그다음에 갤럭시에서 실제로 통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어폰을 만든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납품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라인은 없지만 위탁 업체를 맡겨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라서 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 크게 매출이 부침이 없다라는 거죠. 어딘가에 써 있습니다. 제가 크게 부침이 없다라는 거죠. 공장을 가동하고 멈추고 증설했다가 시장이 꺾여서 망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 퀄컴과 미디어텍한테 인증을 받아가지고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텍과 퀄컴은 글로벌 IoT 그다음에 모듈 칩셋 점유율이 4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주 반도체가 실적이 부진했지만 여기까지 봤는데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 물음을 잘 팠던 이제 그런 시장 자체의 개혁을 잘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데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주가는 2배 이상이 아니라 거의 4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구조까지도 보고 있다. 실제로 제주반도체는 이 레이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도 없었을 정도로 진짜 듣보잡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이거 한 4, 5개월 만에 확 온 디바이스 쪽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는 수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공룡 싸움 뒤에 숨겨진 수혜주로서 실이익을 다 취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노공업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이런 반도체를 검사하는 게 리노공업이에요. 이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가 여기 꽂아가지고 검사하는 건데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장비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장비까지 다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장치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인허공업은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고 검사 장비 생산에는 한계가 있지만 결국에 검사하는 건 다 일로 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밥은 다 점심은 다른 데서 먹어도 커피숍은 한 곳으로 와야 되듯이 인허공업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영업이익률이 40%나 된다는 부분, 퍼도 낮고요. 그러니까 HBM 반도체를 검사하고 소켓으로 꽂아가지고 검사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이슈들이 인허공업에는 있다. 오래됐죠. 설립한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토리와 제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제도권 VIP 멤버십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대박 나면서 했던 게 24년에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다른 OTT들은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킹덤이나 우영우 맞죠? 우영우 제작했던 이런 에이스토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제작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한두 번 시세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적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가 반등하는 것도 좀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좀 포인트를 삼아서 종목을 좀 들여봤고요. 화장품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부양되면서 결국 홍콩이 살아나고 중국이 결국 그 홍콩의 자금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중국이 살기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 여행 수요와 화장품 수요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이런 13만 원 부근에 있던 종목들, 30만 원 부근에 LG상관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사실 대형주 특성상 화장품의
그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저는 이제 코스맥스를 좀 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화장품 하면 일단 코스맥스를 보셔야 돼요. 옛날처럼 대형 화장품 업체가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모레퍼시픽 밑에 자회사들, 그다음에 코스맥스 밑에 자회사들이 잘 시장을 이끌어 줄 거니까 그렇게 크게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일단은 좀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멤버십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